민트 오디오북. 커튼콜 없는 연극. 이연숙. 서울에서 상담교사 연수를 받을 때였다. 그날 수업은 꼭 듣고 싶었던 교수의 강의라 기대가 컸는데 다른 강사가 나타났다. 강사는 그 교수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 자신이 강의하게 되었다 했다. 칠판에 강민석이란 이름을 적으며 교육평가연구소에 근무한다 했다. 강민석이라는 이름이 귀에 꽂히자 내가 알고 있던 중학교 동창인 그 강민석인가 하고 강단에 서 있는 강사를 다시 찬찬히 바라보았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몸피가 다소 불어난 중후한 중년의 모습이었지만 틀림없이 그였다. 중학교 시절 그 유명한 강민석을 여기서 만나다니 하며 나도 모르게 입술을 달싹거렸다. 중학교 때부터 그를 품고 그리워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맞닥뜨리게 될 줄은 몰랐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3년여 동안 메말라 있던 마음에 갑자기 분무기에서 뿜어내듯이 벅찬 감정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뒤쪽에 앉아있던 나는 먼 발치로 그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중학교 시절의 강민석이 전광석화처럼 소환되었다. 그는 남자치고는 뽀얗게 결고운 피부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체격까지 좋아 어디 가도 눈에 띄었다. 전체 수석을 거의 놓치지 않을 만큼 성적도 좋아 M중학교의 킹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당연히 여학생들의 선망 대상이었고 일거수일투족은 여학생들 사이에서 화제거리였다. 재무구조가 탄탄한 중견기업 회장인 그의 아버지는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학교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든든한 후원을 해주고 있었다. 당연히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거의 모든 선생님이 그를 표신하게 아꼈고 귀하게 대접하는 것 같았다.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그는 반장, 나는 부반장이었다. 환경미화, 교내 체육대회, 소풍 등과 같은 학교 행사가 있게 되면 방과 후 따로 만나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학급 일을 상의하곤 했다. 그 당시 나는 이성으로 그를 좋아해 애틋한 감정을 품었지만 애써 누르며 표시내지 않았다. 여학생들에게 너무 인기 많은 그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중학교 졸업 후 우리 가족이 모두 아버지 직장을 따라 대전에서 살게 되면서 그와 연락이 끊어졌다. 명확하고 쉽게 설명하는 그의 강의였지만 달콤한 목소리에 취해 강의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시계를 자주 보며 수업 끝나기만 기다렸다. 강의를 마친 그가 출입구로 나가려는데 쪼르르 달려가 그 앞에 섰다. 그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졸였던 마음이 언제 그랬냐 싶게 사라지고 강민석 박사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라는 말이 단숨에 튀어나왔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한참 바라보더니 혹시 내가 알고 있는 M중학교 나온 박신혜 아니야? 세월이 흘렀어도 중학교 때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네. 이런 데서 너를 만나다니. 하며 내 손을 덥석 잡았다. 반가워 어쩔 줄 모르며 몇 마디 말을 이어가던 그는 회의가 있어 급히 가야 된다면서 꼭 연락하라며 명함을 쥐어주었다. 그날 모든 수업을 마치자마자 그에게 톡을 보냈더니 바로 답이 왔다. 톡이 서너 번 오가더니 그가 저녁 먹자 했다. 파스타, 피자 등을 파는 조명이 은은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그와 마주 앉으니 중학교 때 품었던 감정이 아직 사그라지지 않았음을 새삼 알았다. 그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붕 떠오르는 느낌이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미로운 설렘이었다. 그러나 남편 없는 공허한 가슴을 채우는 이 설렘이 그에게 누가 될 것 같아 당혹스러웠다. 그런데 그가 내 심정을 알아차리기나 한 듯 2년 전 코로나로 부인을 먼저 보냈다고 머뭇거리며 입을 떼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누르면 반응하는 자동 인형처럼 내 남편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짝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겨진 상실감을 안고 산다는 공감대가 생겨났다. 중학교 시절 추억까지 공유되자 급물살을 탄 듯 그와 나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매일 만나 놓친 적 없는 사이처럼 얘기가 막힘없이 오고 갔다. 2차로 분위기 좋은 와인바에서 와인 한 병을 마셨다. 헤어질 때 그는 나를 가볍게 포옹하면서 중학교 때 첫눈에 반한 후 지금까지 잊어본 적이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예상치 못한 그의 고백이 귓속을 파고드는 순간 마음의 빗장이 모두 풀리며 가슴이 심하게 요동쳤다. 운명의 여신이 발벗고 나서서 나를 돕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이 하늘에서 큰 그림을 그려주듯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인생에서 아주 드물게 좋아하는 바로 그 순간이라고 직감이 속삭였다. 와인을 마셔 취기까지 있던 나는 용감하게도 그의 볼에 살짝 입맞춤했다. 이성 앞에서 유독 수줍음을 많이 탔던 내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른다. 알코올 힘이 나의 이성을 잠시 마비시켰을까? 그를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그리워하고 있었지만 확신이 없어 억눌러왔던 감정이 갑작스런 고백을 듣고 본물처럼 터져버렸나 보았다. 그는 내 허리를 감고 있던 팔에 힘을 주어 안더니 오랫동안 키스했다. 온몸을 휘감는 짜릿함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다. 교사 연수가 끝나고 근무하는 학교가 있는 대전에 내려온 후에도 만남이 지속되었다. 평일에는 톡이나 영상통화로 아쉬움을 달래다 주말이 되면 서울과 대전을 오가며 합의라는 희열을 느꼈다. 매주 그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콩닥거렸고 그와 떨어지는 순간부터 다음 토요일이 몹시 기다려졌다. 최선을 다해 아껴주려는 서로의 마음이 아우라처럼 늘 그와 나의 온몸에서 넘쳐 흘렀다. 만난 지 1주년 되는 날 온통 꽃장식과 촛불 조명으로 로맨틱한 분위기가 넘쳐나는 카페에서 그는 첫사랑과 남은 여생을 같이 하고 싶다며 내 약지 손가락에 프로포즈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런데 시꺼먼 먹구름을 지닌 폭풍우가 몰려와 그와 나는 걷잡을 수 없는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드센 폭풍우를 몰고 온 것은 나혜빈이라는 여자였다. 상상치 못했던 그녀의 행동이 그와 나를 강타해 우리의 사랑이 산산이 부서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녀를 다시 만난 것은 내가 중학교 졸업 후 처음 참석한 동창회에서였다. 나는 중학교 졸업 후 대전에서 살면서 50살 중반이 되도록 중학교 동창들과는 교류가 거의 없었다. 자연히 동창회 행사에도 나가지 않았는데 동창회 회장을 맡고 있는 그가 간곡히 권유해 마지못해 대전에서 올라와 참석하게 되었다. 처음 참석해서인지 동창회 분위기가 낯설어 어울리지 못하고 쭈삣거리고 있었다. 그러다 옛 모습이 남아있는 중학교 시절 친하게 지냈던 정미나 시영 같은 친구들이 점차 눈에 들어왔다.
서로 손을 부여잡거나 얼싸안다 보니 어색했던 마음이 누그러지고 모임이 즐거워지기 시작했다. 그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박신혜가 처음 동창회에 나왔다며 환영 분위기를 띄워준 것도 한몫했다. 떠들썩하던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모든 시선이 출입구로 향했다. 좀 늦었다며 호들갑을 떨며 나타난 여자, 바로 그녀, 나예빈이었다. 처음 내 눈에 날아든 것은 선명한 오렌지색이었다. 그녀는 오렌지색과 검은색이 섞인 몸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난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거기에 굽높이가 10cm는 됨직한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또 긴 머리는 헤어샵에 금방 다녀왔는지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고 커다란 눈은 짙은 화장으로 강조되어 있었다. 그녀는 풍만한 가슴과 엉덩이를 흔들며 동창들 사이를 휘젓고 다녔다. 그와 나를 발견한 그녀는 다가오더니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그녀의 몸이 그와 밀착되는 것을 보고 말았다. 다른 동창들에 비해 오랫동안 부둥켜 안더니 그의 귓볼에 대고 무어라 소곤거리는 것이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다정하게 포옹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한 남자 동창의 야유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아니, 돌싱된 너희들 벌써 사귀니? 이제 그만 좀 떨어져라. 보는 눈이 많은데 애정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 말을 듣고 그녀는 천천히 몸을 떼더니 옆에 있던 나에게 눈길을 돌렸다. 복사기의 빛이 물체를 스캔하듯 나를 쭉 훑어내려가더니 한 옥타브 높은 톤으로 반가운 척 말했다. 아니, 신혜 아니야? 진짜 오랜만이네. 중학교 졸업 후 못 봤으니 이게 몇 년 만이야. 그동안 뭐 하느라고 통 소식이 없었어. 가끔 네 생각하면서 보고 싶었는데. 라며 두 팔로 나를 끌어당겼다. 그녀의 글래머한 몸이 나에게 닿자 이상하게 소름이 끼쳐서 진저리를 찼다. 시간이 째깍거리며 그녀와 나의 어린 시절로 날아갔다. 그녀는 나와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다니면서 겉으로는 친했지만 가정 상황이 서로 달라 생기는 묘한 껄끄러움이 있었다. 바쁜 사회생활 중에서도 자녀 말에 귀 기울여주는 아버지와 아낌없는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어머니 때문에 나는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결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랐다. 반면 그녀의 가정은 어머니가 병으로 사망한 후 아버지가 술집 마담을 데려와 살림을 차렸다. 새로 들인 여자는 외모에만 신경 쓰고 아버지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 앞에서는 그녀에게 잘해주는 척 하다가 아버지가 눈에 안 보이면 험한 욕을 해대면서 굳은 집안일을 다 맡긴다는 것이었다. 이런 새어머니의 학대를 가끔 나에게 토로할 때면 하소연도 들어주고 위로도 해주었다. 그러나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은 나의 서툰 위로가 오히려 그녀의 자존심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나에게 겉으로 고맙다고 말하는 그녀가 부러움과 질투심의 속내를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을 가끔 느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옷을 입으면 며칠 후 어떻게 해서든지 비슷한 옷을 걸치고 나타났다. 옷뿐만 아니라 신발, 문구류, 책가방도 내 것과 똑같은 브랜드를 기어이 사곤 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녀를 카피 시네라며 수군대기도 했다. 그런데 그녀는 새어머니에게 못 받은 사랑을 아버지로부터 대신 받고 싶었던지 과할 정도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아버지한테 이쁘다는 소리 한마디 들으려고 있는 옷을 다 대보며 몸치장에 신경 쓴다든지 가게에서 산 아버지 선물을
자신이 직접 공들여 만든 것이라고 한다든가 커다란 눈에 눈물을 그렁거리면서 마음에도 없는 용서를 빈다든가 상황이 불리해지면 벽에 머리를 찧어 자해하며 죽어버리겠다고 울부짖는다든가 등등. 성적을 중시하는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성적표 변조하는 짓까지 서슴없이 하는 그녀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던 온갖 할리우드 액션을 무용담이나 되는 듯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너 같은 범생이는 감히 흉내도 못 낼 것이라고 으스대며 말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나로서는 상상도 못할 그녀의 가식적 행동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지만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관심받기 위한 그런 할리우드 액션을 하지 말라는 말이 묵을 때를 수없이 넘나들었지만 애써 누르며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했다. 친구로서 그녀를 배려한다는 나의 착각 때문이었다. 카피 시네라 불리면서 나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 그녀가 나보다 유일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할리우드 액션 무용담에 흠집내는 것은 친구 도리가 아니라고 착각했던 그 시절에 내 눈물겨운 배려. 요란한 박수 소리에 어린 시절 회상에서 빠져나왔다. 그녀가 동창회 축하 행사로 색소폰을 연주한다는 사회자의 멘트에 이어진 박수 소리였다. 동창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그녀는 회장인 그와 같이 회장단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색소폰을 들고 단상으로 나갔다. 나가기 전 그녀가 그에게 고혹적인 웃음을 띠며 한쪽 눈을 찡긋하는 모습을 나는 다른 테이블에서 불편하게 바라보았다. 나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시연이 그녀의 모습을 보더니 수군거렸다. 이혼녀 혜빈이가 끼가 발동했네. 중학교 때부터 민석이를 좋아해 잘 보이려고 애 많이 쓰더니 오늘 호랩이 민석이 마음을 제대로 잡아보겠다는 거네. 민석이는 사귀는 여자가 있다고 언뜻 들었는데 지가 아무리 꼬셔봐도 눈 하나 꿈쩍도 안 할 텐데. 그가 애인이 있는 것 같다는 정미 말에 움찔하며 긴장했지만 동창들 사이에는 그가 교제하는 여자가 나라는 것이 아직 소문이 안 난 것 같았다. 소문이 와전되어 동창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것이 조심스러워 그가 함구하고 있기도 하고 내가 대전에서 교사를 하고 있어 동창들과 왕래가 적은 탓도 있을 것이다. 무슨 소리야? 혜빈이가 떠들고 다니는 거 못 들었어? 글쎄 자기가 성형외과 의사가 완벽하다고 극찬하는 미모라 모든 남자 동창들이 연애하자고 목매달고 있다잖아. 민석이도 그중 하나래. 귀찮을 정도로 자기를 쫓아다니지만 튕기고 있는 중이라던데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혜빈이 말을 믿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착각은 자유야. 내가 볼 때는 민석이가 전혀 곁을 안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정미와 시연이 그녀의 뒷담화를 하며 그를 다시 입에 올렸다. 그가 다시 입방아에 올라 신경이 곤두서고 있는데 색소폰 연주가 울려 퍼졌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애창곡 뱃삼의 무초였다. 회장단 테이블에 앉아있는 그를 흘끗 보니 연주에 심취해 있는 듯 보였다. 연주가 끝나자 그는 벌떡 일어나 박수를 치며 앙코르를 부르짖었다. 그뿐만 아니라 남자 동창들 대부분이 환호하며 테이블을 두드리거나 손을 입에 대고 휘파람 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녀는 색소폰을 잠시 내려놓고 숨을 가다듬더니 마이크를 들었다. 사랑하는 친구들 반가워요. 제가 여러분 귀 호강시키려고 불철주야 연습했어요. 특히 동창회를 위해 애쓰는 강민석 회장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장님 애창곡을 첫 곡으로 연주했어요. 회장님이 연구원 월급으로는 어림없는 액수를 동창회에 후원해 주어 오늘 모임도 풍성하네요. 부잣집 아드님이라 다르긴 달라요. 이 말에 그는 손사래를 치면서도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다.
그녀의 말이 싫지 않은 표정이었다. 그녀는 앙코르곡으로 2년을 연주하고 나서 테이블로 돌아와 그의 곁으로 바싹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그에게 거의 기댈 듯 비스듬하게 몸을 꼬고 있었다. 누군가 재미난 개그를 하면 그와 눈을 맞추고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파안대소하기도 하고 그의 볼에 뽀뽀라도 할 듯이 얼굴을 바짝 대기도 했다. 내 눈에는 그도 그녀의 관심과 반응을 즐기는 듯 보였다. 다른 테이블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는 머릿속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 어질어질해졌고 열받아 뺨에 달걀 후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계속 도를 넘는 둘 사이 주고받는 야릇한 짓거리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어 나는 다른 사람 눈에 안 띄게 동창회 자리를 빠져나왔다. 대전행 KTX의 시간을 앞당겨 서둘러 기차에 몸을 실었다. 광명역을 막 지나려는데 그의 전화가 왔다. 어디 있는 거야? 화장실에 간 거야? 왜 눈에 안 보이지? 한참 찾았어. 2차로 단란주점에 가려는데 내 차 타고 같이 가자. 빨리 와. 나 지금 대전 내려가고 있으니 찾지 마. 혜빈이하고 좋아 죽더라. 걔랑 놀면 되는데 나는 왜 찾아? 벌써 내려가고 있다니. 농담이지? 혜빈이가 좋아 죽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혜빈이가 부회장으로 회원들도 많이 섭외하고 분위기도 띄워 고마워 장단 좀 맞춰준 건데 삐친 거야? 가시도친 비아냥거리는 내 말에 그는 당황하며 그런 것 아니라 했다. 나는 변명처럼 들려 마음이 상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조금 지나니 정미 전화가 왔다. 너 지금 어디야? 내일 아침 일찍 일이 있어 대전 내려가고 있다 하니 아쉬워하며 혜빈의 가식적인 행동이 진절이 난다며 고해바쳤다. 글쎄 2차 갈 때 차에 여러 명 태우면 운전에 집중 못해 사고 날 수도 있다며 혜빈이 저 혼자 타고 간다고 하더라. 그런데 민석이가 눈에 보이자마자 큰 소리로 자기 차로 같이 가자는 거야. 민석이 앞에서 친구들 배려하는 척 하는 거지. 민석이한테 잘 보이려고 별쇼를 다 하고 있다니까. 이어서 정민은 그와 그녀가 놀고 있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더 꼴불견은 단란주점에 오고 나서야 야단났다니까. 시연이 노래하는데 혜빈이가 민석이를 부둥켜 안고 블루스를 추고 있네. 어쩜 저렇게 찰싹 붙어서 스텝도 안 꼬이게 추는지. 동창들 모두 환호하면서 뽀뽀해 하고 있다니까. 너무 에로틱한 분위기야. 쟤들 아무래도 오늘 일 낼 것 같은데. 민석은 애인이 있다면서 저래도 되는 거야? 남자는 여자 싫어하지 않는다더니 맞는 말인가 봐. 하기야 불려시 혜빈이가 작정하고 들이미는데 민석인들 어쩌겠어. 정미의 생중계 방송까지 들으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 저녁 먹은 것을 모두 토할 것 같았다. 당장 기차에서 내려 단란주점으로 달려가 두 사람의 뺨이라도 갈기고 싶었다. 그날 밤 늦게 전화한 그에게 화를 내며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버부었다. 그는 쩔쩔매며 자신은 혜빈을 여자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서 자신한테 여자는 나밖에 없다 했다. 다시는 혜빈이 문제로 나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 다짐하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내 마음은 끝내 풀리지 않았다.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 통화 도중에 휴대폰 전원을 꺼버리기까지 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그가 출제를 위해 감금되어 화해할 짬이 없다는 것을 깜빡 잊은 채 그가 소속된 연구소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국가고시를 관장하는 일이다. 출제 관련 업무를 위해 일단 모처에 입소하게 되면 휴대폰도 압수되고 인터넷도 안 되어 외부와 연락이 단절된다.
한 달 가까이 그와 연락이 끊긴 채 지내야 한다. 나는 그 시간이 견디기 힘들었지만 그를 향한 그리운 마음을 확인하는 기간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녀의 출연으로 인해 겪는 혼란이 수습이 안 된 채 강제적으로 그와 연락이 두절되니 힘겨웠다. 그에 대한 의심과 분노가 뒤엉킨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오다가 주말이 되면 그의 따뜻한 품에 안기고 싶어 미칠 것 같았다. 그와 만나지 못한 채 열흘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 마음이 편치 않아 수업도 건성으로 하는 날이 많았고 학교 일에도 집중하지 못했다. 모의고사 문제에 오류가 생겨 학생들한테 항의받고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질책받아 무거운 마음으로 퇴근하고 있었다. 팔다리에 무쇠줄을 달아놓은 듯 땅으로 꺼져가는 몸을 간신히 지탱하며 교문을 나서는데 나를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생글거리는 그녀의 모습이 내 눈을 가득 메웠다. 눈가에 거뭇거뭇하게 스모키 화장을 하고 귀에는 금빛 나는 커다란 둥그런 귀걸이가 대롱거렸다. 갈색으로 염색한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고 짧은 청치마에 청재킷 차림인 그녀는 학교 일에 찌들려 지쳐있는 나와 대비돼 발랄해 보였다. 아니, 천하의 박신혜가 죽 한 그릇도 못 먹은 사람처럼 왜 그리 힘이 없는 거야? 지난번 동창회에서 뽀사시했던 얼굴은 왜 그렇게 까칠해졌어? 의외의 장소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그녀와의 만남에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다. 찌르는 듯한 그녀의 시선에 온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뭘 그리 못마땅한 얼굴로 보고 있어? 내가 나타나 싫은 거야?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어. 동창회 총무한테 물어 어렵게 찾아왔는데. 동창회에서 그를 노골적으로 유혹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던 그녀의 모습이 눈에 어른거려 불쾌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오가는 학생들이 있어 아무 말 안 하고 근처 카페로 서둘러 들어갔다. 그녀는 의자에 앉자마자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냈다. 민석이가 눈에 안 보이니 네가 그렇게 초췌해졌나 보네.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그녀 입에서 그의 이름뿐만 아니라 당분간 만날 수 없는 것까지 꿰뚫는 말이 나오자 긴장되며 예민해졌다. 나는 시치미를 떼고 여기서 민석이 얘기가 왜 나오냐며 아무렇지 않은 듯 대꾸했다. 네가 민석이와 사귀는 거 모를 줄 알아? 너와 민석이 만나는 장면을 서울역에서 우연히 봤거든. 사람들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젊은 애들 못지않게 대담하게 포옹하며 입술을 포개는 너와 민석이를 보고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 출발하는 기차 차창을 보면서 손을 흔들고 있는 민석이를 불렀어. 나를 보더니 차나 같이 마시자고 하더라. 나는 다른 약속이 있어 내키지 않았지만 내 팔을 잡아 끌며 카페로 데리고 가니 어쩌겠니. 이 말을 애써 무시하며 듣고 있던 나는 이어지는 그녀의 얘기에 어쩔 수 없이 마음의 평정이 서서히 무너졌다. 내 입으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지만 너는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얘기할게. 내가 민석이한테 신혜 사랑하냐고 물었더니 사랑은 무슨 얼어 죽을 사랑? 주말에 잠시 만나 그냥 데리고 노는 거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나보고 너무 매력적이라 마음이 흔들린다고 은근히 유혹하더라고. 나는 수작 부리지 말라며 쌀쌀맞게 쏘아붙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 그런데 그 후로 매일 통화하면서 내가 보고 싶다고 안달이 났어. 너와 연애 중인 것 같아 찜찜했지만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구애하는 잘생기고 돈 많은 호래비 민석이를 어떻게 끝까지 외면할 수 있겠니? 여기까지 말한 후 그녀는 목이 말랐는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는 마치 승리자가 된 듯 기고만장해졌다. 동창회에서 그가 그녀 뒷공문이 쫓아다니며 구애한다고 들었던 말과 겹쳐졌다. 순간 나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그를 철석같이 믿고만 있었나 하는 자괴감으로 흔들렸다. 그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다잡으려고 했지만 마음의 동요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가 티테이블을 톡톡 치면서 압박하듯 말하는 소리가 송곳처럼 내 마음을 쿡쿡 찌르는 것 같았다. 나는 마른 침만 삼키며 반박하는 말조차 찾지 못했다. 그녀가 한쪽 입꼬리를 비틀고 묘한 웃음을 지으며 그와 몸 섞었던 얘기를 서슴없이 털어놓았다. 포르노 영화로 착각할 정도로 섹스 장면을 연기했다. 그 순간 실내 공기가 급격히 팽팽해진 것처럼 느껴지며 나는 참고 있던 분노가 용암처럼 분출되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꾸며대고 있는 거야? 너의 희망사항이겠지. 나와 민석이는 1년도 넘게 사귀고 있고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야. 이 반지 안 보여? 민석이가 여자는 나밖에 없다며 프로포즈하면서 준 반지야. 이것을 보고도 터무니없는 연극 각본을 써 우길 참이니? 난 네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절대 안 믿어. 민석이한테 전화해 확인하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금방 밝혀지겠지만 출제 들어가 연락이 안 되니 답답해 미치겠네. 격분에 소리치는 내 말에 그녀는 가소롭다는 듯 비웃으며 말했다. 그가 출제 때문에 감금된 것이 아니라 휴가 내고 자신과 함께 경기도에 있는 펜션에서 지내고 있다 했다. 그는 펜션에서 자신과 사랑에 푹 빠져 외출도 하지 않고 휴대폰도 꺼두고 있다 했다. 나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벌떡 일어나 그녀의 뺨을 세차게 때렸다. 그래도 화가 안 풀려 물잔을 들어 그녀에게 물세례까지 퍼부었다. 그런데 얼마 후 그녀는 톡으로 그와 결혼한다는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왔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 축하는 꼭 받고 싶다는 뻔뻔한 메모까지 곁들인 청첩장에 나는 경악했다. 결혼식 날짜가 그가 감금에서 풀려나는 날이었지만 이상하다는 생각조차 못했다. 너무 충격적인 상황 앞에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웠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절망적인 각본들이 진드기처럼 들러붙었다. 그에 대한 의심이 엄습하다가 의심이 원망으로, 이 원망이 다시 분노로 꼬리를 물고 나타나 나를 흔들었다. 입맛도 없어지고 잠을 설치는 날이 이어졌다. 그녀가 결혼한다고 한 날이 밝았다. 학교에 연가를 내고 그녀가 말한 결혼식장인 서울 근교 성당을 찾아갔다. 사람 그림자 하나 없이 조용하기만 한 성당이 의아했다. 육중한 성당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두컴컴한 성당 안은 덩 비어 있었다. 차츰 어둠에 익숙해지자 제일 앞좌석 가운데에 웬 여자가 앉아있는 모습이 들어왔다. 하얀 미사포를 쓴 뒷모습이 낯이 익어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였다. 흰 레이스 드레스에 부케로 보이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앉아 있었다. 어린 시절 할리우드 액션 무용담을 하며 으스대던 바로 그 득이양양한 모습으로. 나를 흘끗 보는 눈에선 온 세상을 삼켜버릴 듯한 전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가 마치 적을 향해 선전포고하는 것 같은 결연한 어조로 입을 떼기 시작했다. 민석이가 곧 오기로 되어 있어. 그러면 이 자리에서 너를 버리고 나하고 결혼하는 민석이를 보게 될 거야. 드디어 박신혜가 목숨처럼 아끼는 강민석을 나혜빈이 차지하는 날이네. 난 잘하면서 언제나 네가 부러웠고 한 번도 너를 앞설 수 없었지만 오늘은 그동안 쌓였던 것을 되갚아줄 수 있는 대반격의 날이야. 나도 한 번쯤은 너한테 카운터펀치를 먹일 수 있어야 공평한 거 아니니? 그래서 너만 초대해 보란듯이 결혼식을 올리려 하는 거야. 이제부터 너는 민석에게 동창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저 내 결혼식 증인에 불과할 뿐이야. 증오에 가득 찬
날선 음성이 하나하나 꽂힐 때마다 오싹해지며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때 휴대폰 화면에 불이 켜지며 그의 이름이 떴다. 무음 모드로 되어 있어 전화를 받지 못했는데 그에게서 온 부재중 통화가 수없이 찍혀 있었다. 나는 반가움과 야속함이 뒤섞여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간신히 전화기를 들었다. 마치 다른 세상 사람인 양 그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아득히 들려왔다. 나야, 휴대폰도 집 전화도 안 받고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출제 마치고 내가 오늘 풀려난다는 건 몰랐어? 거의 한 달 만에 그의 목소리를 듣자 반갑기보다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와 연락이 두절되었던 동안 그녀가 기획한 수많은 각본에 휘둘렸던 악몽이 아직도 생생하게 뇌리에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분명히 그의 목소리임에도 실감이 나지 않아 짜내듯 더듬거리며 물었다. 민석이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기는 입소했던 곳에서 막 나왔어. 나오자마자 쭉 너한테 전화를 많이 했는데 무슨 일 있는 거야? 그랬구나. 전화기를 무음 모드로 해서 못 받았어. 여기 서울 근교인데 얼른 움직이면 너와 비슷한 시간에 네 집에 갈 것 같아. 나와 그의 통화를 옆에서 듣던 그녀는 내 휴대폰을 낚아채려 하면서 울부짖었다. 민석이 전화야? 오늘 나와 결혼식 한다면서 빨리 오지 않고 왜 너한테 전화질이야? 내가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 않으면서. 그녀는 두 손으로 볼을 감쌌다. 그 손이 천천히 얼굴을 덮었다. 그리고 무너지듯 무릎을 꺾더니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오열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마치 비련의 여주인공을 연기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런 그녀를 뿌리치고 뛰어나와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탔다. 그의 집 입구에서 그와 마주쳤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헐레벌떡 달려오는 나를 두 팔 벌려 맞이하며 물었다. 어디를 그렇게 정신없이 다녀오는 거야? 혜빈이 결혼식. 내 대답에 그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듯 무척 놀라는 눈치였다. 뭐라고? 혜빈이가 오늘 결혼했다고? 몇 개월 전 혜빈이를 우연히 만난 후부터 아무 의미 없는 내 행동과 말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온갖 방법으로 유혹해 정말 힘들었다니까. 이제야 알터니가 빠진 것 같아 홀가분하네. 주머니에 든 송곳의 뾰족한 부분이 드러나듯 진실이 밝혀지자 이제까지 나를 어지럽혔던 의혹이 거치면서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녀 말에 넘어가 잠시 그를 의심하며 흔들렸었다고 그에게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과 강제로 연결이 끊긴 상황에서 내가 겪었을 혼란스러운 광경이 눈에 그려진다며 안쓰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내 손을 살며시 그려주더니 입을 열었다. 참,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늘 내 행선지를 꼬치꼬치 캐묻는 혜빈이가 통화가 안 되면 연구소까지 찾아와 난리칠 게 뻔해. 출제 들어가 연락 안 될 거라는 말까지 했다니까. 오죽하면 그랬겠어. 이번 출제 기간 동안 혜빈의 스토킹에서 벗어날 수 있어 마음이 편했다니까. 네가 많이 보고 싶은 것 빼고는. 그녀가 그의 감금 사실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의아심이 풀리자 그동안 풀지 못했던 퍼즐이 다 맞춰진 기분이 들었다. 혜빈이가 그것을 알고 자신과 사랑에 도피 중이라는 각본을 쓴 거구나. 결혼식 날짜도 네가 풀려나는 날로 했고. 이럴 수가 있나. 혜빈이가 그것까지 이용해 얼토당토하는 일을 꾸밀 줄 몰랐어. 출제로 입수한다는 것은 누구한테도 비밀인데 누설에서 이런 사단이 났네. 그는 혜빈의 상상을 초월한 각본에 점점 더 놀라며
자신의 불찰로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된 것 같다며 사과했다. 근데 혜빈이 결혼 상대가 누구였는지 알아? 몹시 궁금했었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없네. 대체 누구야? 내가 아는 사람인가? 바로 너, 강민석. 그의 얼굴이 일순간 창백해졌다. 목을 타고 핏기가 빠져나가는 것이 보일 정도였다. 벌어진 입술은 얼어붙은 듯 달싹조차 않았다. 그 상태로 얼마나 지났을까. 그는 다가와 나를 꼭 끌어안더니 어깨를 토닥거렸다. 말없이 다독이는 손길에서 혜빈의 가공할 연극으로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렸을 나를 아파하는 마음이 오롯이 전해졌다. 거센 폭풍우가 지나 안정을 찾은 나는 친구를 위한 배려란 이름으로 그녀에게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을 문자 대화창에 써내려갔다. 야심차게 기획한 나혜빈 연출과 주연인 연극 무대는 막을 내렸어. 막이 내렸지만 환호와 박수를 보내며 너를 불러내는 관객은 어디에도 없을 거야. 온통 가식덩어리 네 연기에 누구도 커튼콜 보내지 않는 냉엄한 현실을 아니? 불쌍한 혜빈아, 앞으로 기획하는 연극 무대에서는 가식을 벗은 네 진솔한 연기로 모든 관객이 기립해 환호하는 커튼콜 받기 바래. 신혜가.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데 문득 새어머니의 애정 결핍을 아버지에게 보상받기 위해 파장된 할리우드 액션을 했던 어린 시절 카피 신의 모습이 시야로 불려왔다. 아직도 화해하지 못한 채 남아 지금의 그녀를 움직이고 있는 바로 그 아이, 나혜빈이.